본격적으로 국가 책임제로 가볼까요? 자, 국가의 책임이다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발달장애인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발달장애인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복지 우선 안에 없었다고. 그래서 다른 단체가 왜 우리나라에 지체장애인법이나 시각장애인법이나 청각장애인법은 없는데 발달장애인법만 있을까요? 현재까지 발달장애인이 복지 제도 안에 못 들어왔다는 걸 모두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법이 제정하고 나서도 예산이 안 잡힙니다. 그럼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이고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라! 이게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입니다. 자, 저희가 국가 책임제라는 말을 저희가 꺼낸 게 아닙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가 생겼습니다. 아시나요? 네. 어제 총리가 발표했어요. 치매와 그 다음에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 아니, 치매하고 보육하고 두 개 다 해당되는 게 누군가요? 발달장애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거가 다 포함되는 게 발달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달장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만 하셨으면 그런 치매나 치매 국가 책임제 이전에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가 먼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현실입니다. 미혼 80%가 결혼 안 한대요. 그럼 뭐 20%는 결혼한다는 얘기인데 주변에 발달장애인들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나요? 도대체 이 20%가 결혼한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일상생활 가능이 68%나 가능하대요. 예, 취업률도 16.5%나 된대요. 제 생각에 이거 보호자업장까지 다 포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식당, 병원, 취업에서 차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복지는 발달장애 연금 96,800원, 활동지원 서비스 83시간이에요, 평균. 지체장애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죠, 현저하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양육 지원도 지금 장애 1급에서 3급까지인데 주 1일에 돌봄비가 파견되고요. 정밀 진단비 이래서 전부 다 월소득 얼마 이하 이렇게 생계비가 낮은 가정에만 주는 걸로 지금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자, 보시면 발달장애 가족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산에 있는 경찰분이 한 분이 자살하시면서 그분이 사모님이 자살하시면서 발달장애 아이를 살해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가 발달장애 아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남편이 경찰관이 발달장애 아이를 살해하고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나라 한국에선 도저히 발달장애 있는 인을 데리고 가족이 산다는 건 너무 힘들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죽습니다. 이럴 정도로 발달장애 가족은 힘들어요.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우리끼리는 더 이상 이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그런데 작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가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효도할 차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치매 국가 책임제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치매 환자를 국가가 다 책임지나요? 아니죠. 치매 환자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매 상담 교육이 1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적용보험이 30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늘고요. 치매센터가 자치구마다 지금 다 생겼습니다. 아시죠? 치매센터에 상담치료사, 상담원, 그 다음에 무슨 치료 해가지고 5명의 이렇게 인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자체에서 기본적인 단위의 그런 센터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에 말씀드렸죠. 방문요양도 10만 명에서 17만 명 늘었습니다. 주예관 보호도 5만 명에서 8만 명은 늘었고요. 요양시설 입소도 이건 시설을 지어야 되는 문제라서 17만 명에서 18만 명 늘었고요. 자, 마지막 일자리 창출입니다. 3만 6천 명. 아니, 평생을 근무하다가 평생을 일을 하다가 노인이 되신 분도 3만 6천 개를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평생을 일을 못하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은 노인도 3만 6천 개를 만들어주는데 우리 발달장애에 대해서 안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2월까지 85일 동안 농성했습니다. 그 농성에 참여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에?
예, 노동부 고용공단에 3년 하신 분들 이분들이 계신데 이때 저희가 뭘 주장했냐면 발달장애 포함한 중증장애인한테 1만 개의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TFT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85일 만에 농성을 해산했습니다. 공공일자리 1만 개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일자리 81만 개 공약했잖아요. 그 중에서 1만 개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이번에 동계 올림픽 있죠. 거기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와서 사례 발표를 했는데요. 자, 독일이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 이런 거는 비교 대상도 안 돼 우리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정말 말을 할 정도가 안 되고요. 그냥 옆 나라 일본을 보자는 거예요. 일본은 그냥 그 발달장애 복지가 한 중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런데 일본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지적장애 상급을 가지고 뇌병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정부에서 25만 원을 받아요. 발달장애 연금을 25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국가에다가 공공물로를 신청해서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나이 드신 어머님, 직업이 없는 어머님을 그 40만 원 가지고 부양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국가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울타리가 되주는 게 국가거든요. 자, 근데 일본에 보니까 장애연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25만 원이 그냥 장애연금 내려온 게 아니고요. 주거비 5만 원, 교통비 3만 원, 장애연금 10만 원에서 여기저기 모아서 그게 25만 원이 됐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생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캠프 시절에 매니페스토 계약 맺었어요. 발달장애인의 낙활동 보장,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 주거, 의료, 생계 5가지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계약 맺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안 지켰죠. 이때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종로복지관에서 청와대 앞에 있는 종로복지관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이제 천막 농성 중입니다. 오늘이 45일째입니다. 45일 동안 금방 가더라고요. 4월 1일부터 하니까. 저희가 이 현수막 그냥 못 걸었습니다. 치고 갖고 싸워서 걸었어요. 경찰들하고. 근데 왜 이 현수막을 저희가 꼭 걸었냐면 청와대에서 보이는 유일한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 현수막을 저희가 지키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주장하는 국가책임제의 8대 과제입니다. 보시면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입니다. 저희는 생활시설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생활시설 가면요. 발달장애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을 뿐더러 인권침해 소지도 굉장히 높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인권침해가 많은 그런 기관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제가 방문했던 인권침해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고발을 한 그런 생활시설은요. 경기도에 있는 겁니다. 발달장애인이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아랫도를 벗겨서 밖에 30분을 내놨습니다. 겨울에, 한겨울에. 그게 적발됐어요. 그리고 지하에 갔더니 무슨 지하 감옥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그게 뭔가를 잘못하면 가둬놓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설들도 남아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가 왜 싫죠? 훈련도 많이 시키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돼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도 잠이 안 오는데 무조건 8시에 자라고 하면 잠이 옵니까? 이게 생활시설이고요. 저희 아이 같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가 만약에 자녀가 생활시설을 가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중 8구 맞아 죽거나 약물 중독으로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트럭을 다 갖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부부가. 그분이 자폐성 장애 아이들을 끈으로 매놨어요. 트럭에다가. 그렇게 매번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안타깝게 여겨서 주선을 해서 생활시설에 넣었습니다. 그 생활시설에 들어간 자녀가 한 달 만에 사망했어요. 약물 중독으로.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장사 안 하고. 그래서 생활시설을 저희가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거고요. 자, 그 생활시설 안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천에 있는 공무원이 지난주 저한테 말했어요.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인당
6천만 원 1년에. 그 돈이면요 우리한테 주면, 발달장애 당사자한테 주면 잘 살 수 있어요,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가 얘기합니다. 생활시설 필요 없고 의미 있는 낮 시간만 보장을 하면 우리 가족이 데리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다. 이게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을 하는데, 자 지금 보세요.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서울엔 그나마 평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열심히 싸워서 만들었죠.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없어요. 거의. 그거 아닌 보호작업자. 그런데 이거 말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시설을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를 가지고 바우처를 주잖아요. 활동보조 서비스하고 주간활동 서비스가 다른 점이 뭐죠? 활동보조 서비스는 1대1이고 주간활동 서비스는 2대1, 3대1, 4대1이에요. 그래서 그룹으로 지금 어머님들 많이 그 그룹 치료 받아보셨죠? 미술치료, 음악치료, 체육치료 다 하고요. 잡코치도 가능하고 이걸로 심지어는 주거코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간활동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에게는 만능 바우처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낮 시간 동안을 보장하려니까 뭐가 있죠? 주간활동 서비스에 필요한 바우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간활동 서비스를 실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0억을 요구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1,000억에 대한 돈, 3년 동안 500억이 넘어가는 돈은 예산 타당성 조사라는 기재부를 또 예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재부에서 2년 전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500억 이상 규모의 시범 사업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노동권 보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커리어 플러스에서 작년에 3억 가지고 8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은요, 보호작업장에다 주면 1년에 20명을 보호작업장에서 교육시키는 돈이 3억입니다. 또 보호작업장에 시설비를 표하죠. 근데 저희는 작년에 커리어 플러스에서 3억을 받아서 요만한 7평짜리 사무실 하나 나였어요. 3억 가지고 84명을 각종 기업에 취업시켰습니다. 활동보조 바우처를 붙여서 본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로 돌려서 잡코치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84명이 최저임금제를 받습니다. 60만원에서 70만 사이. 근데 우리는 보호작업장에 가면 어쩌죠? 3억을 들여서 20명을 보호하는데, 보호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데 전부 다 5만원, 10만원, 많이 봐 최고 많이 받는 분이 20만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일반 기업에 취업시켰더니 최저임금제를 받아오는 거예요. 4시간 근로하고. 이분들이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홈플러스 다 제빵사들 있죠. 제과점 있죠. 거기에 제빵사들이 비싼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제빵도 하지만 빵 포장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빵 포장을 발달장애에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제빵사를 한 명을 줄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얘는 기업이 내는 벌금 부담금이 25억이었습니다. 연간.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제빵사도 줄일 수 있고 본인들이 벌금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났어요. 저희한테 빨리 발달장애를 데려오라고. 취업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한꺼번에 3명이 시범으로 인턴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45명이 취업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일자리를 찾으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노동권을 얘기하는데, 이 노동권 중에 저희가 보장하라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1만 개. 사적인 기업에서는 좀 경증의 아이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증이, 우리 아이들 같이 정말 중증이고 누워있는 친구는 국가에서 노동력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노동에 대한 일자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공설운동장에서 큰 쓰레기 줍는 거.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은요, 마을에서 휠체어에다가 공익간판 하나 들고 활동보조인이 마을을 누비고 다니면 그게 공공일자리예요. 우리가 공공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는 직업이 아니라 국가가 마련해주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지금 현재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증장애인까지 노동력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줄 수 있는지가 국가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숙제 잘하라고 저희가 노동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고요. 김영주 장관과 함께 저희 윤용술 대표님하고 같이
1만 개 일자리 찾기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거권 보장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와대 앞에서 저희가 시위했었다고. 시위에서 원래는 부양의무제 완화였는데 이제는 이게 부양의무제 철폐위원회 TFT를 구성하는 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시위 덕분에 저희가 그 위원회에 윤용술 대표님 들어가셨고 그 위원장 자리를 깨찼어요. 그런데 주거를 한다는데 주거에 대해서 관점은 뭐였냐면요. 이렇게 가족이랑 살아도 주거비를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저희의 아이는 우리 집은 저는 방 2칸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 아이를 데리고 살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살기 때문에 방이 3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안 주면요. 우리는 발달장애는 대부분 다 쭉 부모들이 책임지고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 주거를 안 주면 결국은 부모들이랑 같이 산다는 이유로 소득수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의료도 부모들이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다른 장애는 자립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는 자립을 안 해요. 부모가 계속 데리고 사는데 대부분의 미국 같은 나라도 70%를 부모가 데리고 삽니다. 그 대신 미국은 뭐 하죠? 부모가 데리고 사는 대신에 그거에 대한 지원비를 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데리고 살지만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랬죠. 1번에서 그 25만 원을 받는 게 10만 원은 생계비를 받고 뭐 3만 원은 교통비를 받고 5만 원은 주거비를 받는다고 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주거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거비는 국토부에서 나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주거비가 저희가 윤용술 대표님 들어서 싸우셔서 지금 현재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발달장애인은 부모랑 살아도 주거비를 주는 걸로 2달 동안 싸우셔서 그걸 통과시키셨다 해요. 그래서 현재 자립을 하게 되면 18세 이상이라도 돈을 주거비를 주지만 자립을 안 할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 자립을 안 할 경우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이를 30세로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만 30세가 넘어가면 주거비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주거비가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렇게 또 20만 원, 뭐 생계비를 얼마 이렇게 받아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생활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비는 일단 저희가 받는 걸 지금 현재 통과가 됐고요. 이 주거권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자립홈도 있겠죠. 그래서 형태를 다양화해 시켜야 되는 거라서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 소득부정부터는 저희가 윤 대표님이 소득부정 와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참새TV